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결집 정책위원하고 있는 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산별노조 얘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주제인데 할 수 없이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이 글 기본 자료는 한 6, 7년 전에 한내에서 한 10강 정도의 주제로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양기현 위원장님 있고, 그 다음에 허영무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있고, 자료가 1강, 2강이었고, 제가 3강이었는데,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서 끝나버리긴 했는데, 그때 초안 썼던 거를 좀 더 보강한 자료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전국결집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회의라는 이름이 여기 몇 번 나옵니다. 전국회의. 전국회의 이름을 우리가 뺏겼습니다. 지금 저쪽 애들한테. 여기 전국회의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88년, 이제 우리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외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88 전국에 이제 진노협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전노협이 가기 전에 88년 12월 22일 날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만듭니다. 네? 그게 이제 약칭 전국회의였습니다. 88년도에. 그래서 이제 전국회의가 이제 전국 투본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에 전노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가 전국회의였고요. 1차 전국회의. 두 번째 명칭 전국회의는 저희 소위, 그 당시는 이제 90년 이제 현장포라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전노회 만들어지고 나서 담병호 위원장이 몇 년 임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고대에서 메이데이 투쟁을 행진할 때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면서 이제 무경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 운동 위기론이 연결된 때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 다음 선거에서 소위 양기현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양기현 위원장, 선호협의 김영대, 마창의 이응석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전노협 내부의 3분파가 공식적으로 선거에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기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현장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모르시는 동지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현장파라는 이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9년 금속 혁신헌대를 할 때도 슬로건이 현장이 전부다 뭐 이런,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우리 슬로건을 민원청 선거도 제가 썼었고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현장파라는 이름이 되는데, 현장파의 또 근거는 뭐였냐면, 소위 대공장에 이제 87년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노조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 어용화됩니다. 87년에 이용봉이 그랬고요, 대우선의 양동생이 그랬고요, 기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려고 만든 게 뭐였냐면 노조 민주화 취지, 노민추였습니다. 물론 여기 철도 노동자는 달랐는데 어쨌거나 87년 노조 만들어 다 노민추가 등장하게 되고, 노민추란 현장 조직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주요 대공장에 다 형성되게 되고, 그 대공장의 현장 조직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전국 현장 조직 대표자회의였습니다. 그게 현장파의 기본 물적 토대였습니다. 그게 현장파였고, 그게 전국회의였습니다. 두 번째 명칭 전국회의. 근데 아쉽게도 그게 99년 도도의 선대본 이후에 한 3, 4년 더 명명을 유지하다가 일락사무소 하다가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전국회의라는 명칭이 그 다음에 지금 전국회의, 민노동자 전국회의라고 하는 지금 구민파가 가져갔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구민파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에 전노협을 만들 때 그때 창립 선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창립 선언문에 제가 이제 아카이브 뒤져 찾아왔는데 쭉 쓰고 뭐라 했냐면,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 건설을 위해 총매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범할 전노협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노동운동 내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의 대표자 안에서도 산별건설 논쟁을 했을 때도 일부 언더그룹으로 표현됐던 맥그룹은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산별노조의 모델이었던 유럽 산별노조는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개량화되었습니다. 관료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언더그룹 동지들은 우리 현장 대표자 논의할 때 산별을 하지 말자는 입장을 가졌던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유럽 봐라 제대로 된 데가 어딨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동지들은 산별로조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고 그래서 정부 현장 대표자회가 산별로조 건설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일단 그 출발은 전노의 상위 선언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노 이 건설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전노협이 이제 아예로 공대로 가고, 예? 그게 아주 이제 민호청이 되는 과정에서 이 양경원 위원장이 쓴 과정이 쭉 있는데 제일 제가 볼 때 노동운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예로 공대에는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 노련 노동단체연합, 전국 노원협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노동자 개입 때. 그랬는데 저쪽에서 표결을 하자 해서 이제 전노대 갈 때 전국 노동단체연합 노령과 전국 노원협을 배제를 합니다. 이제 뒤에 허영동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공대를 만들 때 뭘 강조했냐면 총노동 전선이라는 걸 처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총자본의 전선에 맞서는 총노동 전선은 뭐였냐면 노조 전노협과 업종회의만이 아니라 노동단체를 포함한 전체 세력을 모아둔다는 이름으로 총노동 전선으로 전국 노령과 전국 노원협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쪽 그룹에서 물론 뭐 괴팩 사건 이런 우리 김성 선배 사고 치고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끼리만 가게 되고 그게 전노대로 가고 전노대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노협이 너무 세다. 그래서 하향해야 된다는 입장에 강했던 게 전노대였고요. 그 흐름이 민노총 이제 사회개혁 대개혁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이데올로기 논쟁이 가게 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흐름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91년에 이제 박창수 열사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안양에서 그 배경이 뭐냐면 소위 대기업 연대회의가 만들어집니다. 한전중공업이 그때 3,000명 정도 큰 규모의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전노에 못 들어왔던 사무직군, 제조업 직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자동차, 한전중공업 이런 큰 데들이 대기업 연대회를 만들고 의정부 다락원에서 논의하다가 잡혀갑니다. 그게 박창수 열사 잡혀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대기업 연대회가 왜 만들어졌냐? 이들은 전노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대그룹은 현청로로 가고 대우그룹은 대노협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아는 뭐 기노협도 만들고 이제 재벌사 노조들이 만들게 된 과정은 바로 이 전노협의 확대 강화가 아닌 전노협의 축소 약화로 되는 과정에서 총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우리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계급적 상승, 그다음에 노동 해방이라는 기치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 내부적 힘의 약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전노협 과서를 양경원 위원장이 쓰신 이런 논쟁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의 지점이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말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전노협 내부에 여기 보시면 조직발전 연방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연구팀을 통해서 전노협을 어떻게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연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말 나온 김에 이제 전노협을 만들 때 쟁점은 뭐였냐면 이제 소위 복수 3조 5항 문제였습니다. 예? 법내에 노총 민주화를 할 거냐, 노총 외에도 만들 거냐. 예?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역이 없지만 장명국 그룹, 석탑으로 불렸던 장명국 그룹은 노총을 민주화자론이었고 나머지 다수 그룹들은 새로운 노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안양은 다수파가 석탑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다 노조가 노총 민주화론이었죠. 그렇게 됐다 본다면, 근데 결국 이제 다수파가 이제 노총 민주화 깨고 전노협 만들기 배경은 그거였다는 거고, 그 이후에 전노협 발전 연구 조직 관리 연구팀에서 그게 앞에 3쪽에 있는 노총 Y론이냐 제2노총 건설론 전노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쪽에 있는 전노협 확대 강화 선별노조 발전론이 대공장을 중심으로 할 거냐, 계급적 삼별운동을 할 거냐, 비정적 삼별운동을 할 이런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노협의 이런 연구팀의 내용은 어떻게 됐나? 전노되는 과정에서 소수파가 됐고, 예? 결국 민노총은 어떻게 됐나? 결국 전노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의회였잖아요. 지역, 각 진호협을 중심으로 한 거였다면 민노총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삼별연맹이 기본축이 되고 지역은 뭐가 된다? 보조축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 거기에 약간 업종의 힘도 컸죠. 업종의 힘도 컸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전노협이 가져왔던, 그러니까 조직 형식의 문제도 있었지만 전노협이 지향했던 자주성, 투쟁성, 민족성이라는 그 세 가지 전노협 정신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부 그때 권영길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 되고 양기현 수석 되고 권영목 전 총장이 총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 좌파 일부는 어떻게 민노총 초대 위원장을 제조비 못하냐라는 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권영길 영감이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됐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면 허영구 동지가 쓰신 글에 보면 내가 일부러 따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허영구 동지가 이게 한내에서 발표한 걸 내가 따온 건데, 여기 4쪽 밑에 민노총 건설과정 허영구 동지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5쪽 중간에, 그러니까 아이로 공대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단체 참여를 배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제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노협 내부 논쟁을 했지만 결국 보면 박태주 안이 있는데 1단계 전노협 업종을 유지하고 2단계는 해소하고 3단계 산별노조 조축, 지역노조 보조축으로 가는, 결국 소위 국민파의 입장으로 총연맹이 정리됐다. 이걸 이제 허영구 동지가 써놓은 걸 내가 인용한 건데요.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배경은 뭐냐면 소위 노동운동과 위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3차례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이 있어요. 1차는 그 전태일 저 노조 쪽에 있던 박수무기, 그때가 90년 초반에 이제 동부가 망하고 이럴 때 이제 노동운동이 위기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박수무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투쟁 방식을 변화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노동운동에서 주창을 합니다. 그게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전노협이 이렇게 총파업을 여러 번 강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노조 우리 얼마 전까지 무슨 뭡니까 회계공시 하라 했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는 전노협 노조들에서 아니 쳐들어와서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회계감사하러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노협 사업자들 다수가 많은 노조가 탈퇴도 하고 약화가 되고, 또 전노협이 막 제 기억으로 거의 5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싸워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제기된 게 위기 논쟁이었습니다. 이었고, 두 번째 위기 논쟁은 뭐냐면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었습니다. 한창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98년 IMF 때 결국 권영감이 이제 그 대선 출마하면서 그 누굽니까 배수석이 이제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DJ가 이제 IMF 때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노사정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성대 유림회관에서
부결시킵니다. 부결시키는데요. 그때 앞장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현장주의 대표자의 성원이었던 현대차 민투이 출신 김광식 집행부,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고종환 집행부, 우리 형등회였던, 그 다음에 만도기계 우리 집행부, 그 다음에 한라중업 누굽니까? 권성원 말고 뭐 있네. 또 한라중업 집행부, 그 다음에 현대전공이었던 안현호, 그 당시 지금 얼마지 현대차 지부장했지만 이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싸웁니다. 특히 3호 한라중업 부도가 나가지고 권성원을 지금 현장 투어 동료들이 쇠파이프들 골라서 진을 칩니다. 전날부터 민노총 중앙회 때부터. 그래서 뭐 단위원장이 금속위원장이었는데 단위원장 똑바로 하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권성원이가 그러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표결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우리 만도 기립이 손들어가지고 기립합시다 했어요. 그 기립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그래갖고 그때 정책장이 김희선이었어요. 네? 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울산공원장 박준석이 현대전공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박준석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희선이가 좀 발표했을까 니까 우리가 정리해보자 했지만 대신 정교조를 따왔거든요. 평가를 그랬더니 박준석이 뭐라냐면 15원어치 따와놓고 100원 줘놓고는 뭘 잘했다고 떠드냐 내려가라 이런 얘기까지 박준석이 했지. 어쨌거나 그래서 기립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이 기립이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그 다음 이가병 선거 때 저쪽 애들이 출마하는데 우리는 반대했다고 떠들었는데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 이가병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2차 위기 논쟁이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3차 위기 논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노무현 때 노무현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화물연대 우리 저 여의도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면서 사람이 죽잖아요. 노동자가.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이 노조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우리 박아무개 씨가 청와대 특보로 올라가면서 소위 공공의 이민합의를 다 보고합니다. 공공의 이런 이민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나쁜 새끼들이네 노조 이러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저쪽 애들은 뭐냐면 노무현 때 화물이 파업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있지만 이 공공의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린 사람이 있었고 그 덕택에 노무현이 입장이 바뀌었고 뭐 등등 이래서 그 당시 다시 위기 논쟁이 시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다수의 노동 관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과정이 위기 논쟁의 하나였다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노협은 87년 투쟁의 힘으로 90년에 그러니까 독립노총 가는 걸로 전노협이 만들어졌고 그 힘으로 산별노조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산별노조도 금속이 2001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공세적으로 막 우리 노동자들이 진출할 때 조직 형태의 건설을 확립하고 기업별 노조를 깨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잘 나갈 때 노조를 만들었어야 돼. 산별 노조를 만들고 그 의식으로 전노협이 기업별 울타리 놓고 연대하고 이런 힘이 정부로 모이고 산업별 힘을 모아서 뚫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98년 IMF 터지면서 밀리니까 수요로 오면서 할 게 없는 거야. 노조가 뭐 정리하고 되고 막 가니까 다 깨져가니까 98년 때 현대차가 정리해고를 최소화로 합의하잖아요. 김광식이가.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일 큰 노조가 현대차 노조였어요. 물론 그 전에 한 통이 있었지만 한 통은 이미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만의 현대차 노조가 정리를 못 막은 데가 되면서 뭐가 됐나? 이거는 못 먹는 거구나 라고 되면서 뿔뿔이 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이 산별노조였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든 산별노조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든 거지. 조직 형태만 바꿔서. 이따 말씀드리겠죠. 금속 같은 경우는 무수한 쟁점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2006년대 다시 되거든요. 전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대공령도 버텨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수직 조건에서 산별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공세를 치고 나갈 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계급적 한별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노협의 확대강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노대가 만들어졌고 민노총이 만들어졌던 그 90년 초반에 우리 세력 관계 속에서 물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소련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합쳐진 과정이 수세적인 측면 한별로제가 만들어졌다. 이게 제일 아쉬운 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상시 구조조정, 그러니까 IMF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조조정이 어려운 데가 왔다면 이제 상시, 모든 기업에 상시적 불안이 오는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98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돼요? 이제 임금보다 이렇게 이제 노동운동의 의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투쟁을 통한 산별로적 건설보다는 조직 통합 전환 방식으로 산별로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 요약 지점입니다. 3분의 1 했네.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노조 건설 쟁점과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산별노조 만들 때 또 한 쟁점이 또 뭐였냐면, 이놈의 대산별, 소산별 논쟁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별로 산업별 구획을 하는 거잖아요. 경계를 짓는 건데, 이제 소위 이때는 이제 중앙파하고 현장파는 대산별 하자는 입장이 강했고, 그 당시 국민파는 소산별 하자는 입장이 강했어요. 우리 금속으로 치면, 우리는 제조사업 다 묵자는 입장이었다면, 얘들은 자동차 따로, 조선 따로, 철강 따로, 업종별로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나도 싸웠지 또 그것도. 일단 싸우다가 결국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기존 전노협에 있던 다수 제조업들은 이제 민주금속연맹으로 가요. 원래 단병업 위원장이 금속이 아니에요. 네? 그거 알아요? 그 동아건설 노조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은 건설. 근데 어떻게 옛날 전노했으니까 그냥 민주금속연맹 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 또 부산에 가서 사무실을 차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 대공장들이 거기 있잖아요. 네? 어제도에 있고 현대차 중공업도 울산에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은 뭐였냐면 여기 아는데 가자 해서 부산 가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사무실도 부산에 있었어요. 민주금속연맹이. 근데 이쪽 우리 전해투 위원장하던 조준호는 뭐 조준호에 대한 얘기도 많지 다 생략하고, 조준호는 기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중심으로 자동차 연맹을 만들어요. 네? 근데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대우차 위원장이 이은고였어요. 현장파였어. 네? 우리 쪽 사람이었다고. 투표를 붙이니까 조합원이 자동차 연맹 가자는 거지. 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조합원은 자동차 가지 왜 금속 가냐? 이런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또 조선은 또 조선료 탄압도 만들었어 당시에. 그래서 소산별이 한참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 터지고 이러니까 다 깨져버리니까. 근데 현대차는 현총련이 남아 있었고, 또 현총은 또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현총련은 또 그래가지고 현총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면전을 가요. 면전을 가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아까 구조용 이제 시작되니까 모여서 이제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이 모여서, 물론 현총련 병원도 있어 그냥 빼고 대부분 금속이니까, 그래서 금속선언연맹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서 숙리대에서 막 논쟁해가지고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단위원장이 위원장 하시고, 예? 그 수석이 전두환이 조준호가 수석하시고, 현총련 이용우가 처장하시고, 이래서 출범을 하는데. 우리 또 만도 임두팔이 전화 손들고 얘기가 너무 깁니다. 1년을 합시다 이라고 조합원들이 실년 안 가니까, 네? 1년. 그래서 초대 임기가 1년이에요. 네? 단위원장 임기가 1년 돼서 99년에 다시 선거를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아까 현장의 대표자 중심으로 조선희 이제 동지를
이제 출마시키죠. 그래서 금속에서 공식적으로 현장파 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앙파 후보는 문성현. 그 다음에 국민파 후보는 조준호. 우리가 몇 등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2등 했어요. 2등인데 왜 졌냐? 현대중공업집행부가 윤재건이었는데, 그다음 윤재건이 현장파였는데, 그때는 얘가 맛이 갔어. 프랑스 거기가 저 수저로 다니면서 마트에 가가지고 천중이 다 문성현을 밀면서 우리가 결사가 졌어요. 그때 국민파 꼴찌였어, 금속에서. 근데 지금 금속에서 다수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문성현 때 이제 산별 만들기로 했잖아. 산별로죠. 그래서 산별 논의를 시작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6쪽에 보시면 이제 뭐 대산별로 넘어가고 금속 건설공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쭉 맨 위에 있는 건 공식적인 일정, 공식적인 일정. 네? 그래서 보면 2000년 1월 경주 대대에서는 전 연맹 노조는 2000년 10월에 규약 개정을 하고 11월 창립대를 간다 하고, 그래서 그해 여름 8월 달에 2001년으로 가자. 이게 이제 공식, 그래서 2001년 2월 8일 날 정호금속노조 출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맞아요. 그 밑에 있는 내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야사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겁니다, 이건. 다만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이제 야사를 풀 수도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밑에 요거 쓴 산별노조는 이제 이거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저 8쪽에 써놨잖아요. 글쓰기 비상이라고. 내가 파일을 갖고 있긴 한데 아마 우리 전국회의 당시 어떤 동지가 썼던 것 같아요. 내가 파일에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잘 정리해놨어요. 글을 보니까. 저도 현장에 다 읽긴 했었는데, 쟁점이 뭐였냐면 7쪽에 보시면 이제 경주 대대에서 뭘 시작했냐면, 이제 집행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10월에 선별 전환을 가자는 거였고, 국민파는 네?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특별히 없어요. 근데 민트위가 이제 그 당시 민트위가 앞장을 섰기 때문에 현장파가 민트위로 앞장을 서서 우리는 뭐 입장이냐면 그 2000년 벌어진 투쟁을 하고 그 성과로 가라. 이게 뭐냐, 우리가 현장파 주장했던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론이었어요. 근데 요때 국민파가 우리 안에 탁 붙어가지고 우리 4만 지지한다 된 거야. 근데 표결에서 우리가 졌어요. 네? 한 표 차로 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2000년에 이제 산별 가기로 한 거죠. 근데 8월달 대대에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무효가 있었어, 무효가. 그래갖고 무효를 다시 깠어요. 서울에서. 우리 대전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이게 무효가 있다는 게라. 어떤 애 꼰질러가지고 서울에서 깠어. 까니까 무효야.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무효되니까 국민파들도 위원장 사과해라, 문성현한테 사과해라. 어? 막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실제 쟁점이 뭐였냐면 우리는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중앙파는 오래 해야 된다. 국민파는 뭘 안을 냈냐면 걔네가 자동차 운명을 쥐고 있었잖아요. 기아차 이런 데를 기업지부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그럼 기업지부 안 하면 지역에 있는 그럼 기아차 광주 공장은 광주 지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지부를 들고 나왔어요. 자동차 운명 쪽 애들이, 국민파 애들이. 그래갖고 정해를 하고 싸우다가 정해를 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국민파와 중앙파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연맹 금속노조 결성을 다음 해로 미뤄서 2월에 하고 2000년 10월을 하고 기업 지부를 일단 유지시켜준다. 거기 항의했던 우리 현장파는 항의하고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글에 보면 퇴장 연설이 잘못했다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우리 정회에서 퇴장을 하기로 했고 그냥 합의할 수 야합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해서 금속노조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2001년 가니까
18만 명 넘었던 금성연맹 성원 중에서 3만 명 정도만 이제 가요. 2001년에. 그러니까 부인파도 다 안 들어온 거지. 말만 뻥뻥하고. 근데 출범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2층 집 상가가 2층 집. 영주법 그 대형 빌딩에 아래층은 금성연맹, 위층은 금성호조 이렇게 굴러가요. 예? 그래서 그걸 거의 5년 정도를 이제 두 집 살림을 하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쪽에 보시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현장파가 투쟁을 통한 산별 건설을 정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산별 형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표가 있는 게 이게 그 당시 이제 현장님 대표의 전국회의가 만들었던 책자가 있어요. 그게 나온 거 제가 따온 거예요, 하나. 그래서 보시면 조직 체계, 핵심은 이제 현장 파업권. 이제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캐치라 그래가지고, 네? 들고양이 파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조의 중앙 노조의 승인을 못 받는 파업. 네? 그걸 들고양이 파업, 희생자 구제기금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 파업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 교섭권, 체결권, 뭐 이런, 우리는 임원 임기도 우리 금속이 두 번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현장 강화 방안을 중심적으로 고민했던 그룹이 전국회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통합금속노조가 완성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01년 두 살림을 했잖아요. 근데 해보이 둘 다 힘들고 계속 노조가 밀려가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3만이 그 4만이 되긴 했는데 금속노조가 나름대로 주 40시간 노동 따내고 나름대로 일정하게 이제 투쟁체를 같이 가니까 힘도 생기고 4만이지만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흐름이 형성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연맹 선거에서 저희가 뭘 주장했냐면 투쟁을 통한 산별건설은 이미 이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산별 노조를 만들자는 입장으로 통합연맹에서도 제안을 해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걸 만들긴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통합지도부 건설에서 뭐 된 게 뭐냐, 그 당시 사모나 이런 기아나 쌍차 이런 데는 저희 현장파 조직들이 다 산별 전환을 반대했어요. 공식적으로 부결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우리 현장파 동지들이 각 공장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표가 갔고, 이러면서 현대차가 가열되면서 그 힘으로 현대차 갔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게 해서 10쪽에 있는 2006년 6월에 거의 10만 가까이가 산별전에 들면서 2006년도에 통합금속노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지속적인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너무 수익으로 계속 밀려가니까 마지막 방도는 모아서 지키는 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정하게 설득력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통합 16만, 18만 산별로 다시 완성되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그 98년 연맹 때 최대가 20만이었거든요. 근데 18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냐? 현대중공업 우리가 연맹 때 가결수를 딱 취업 안 했다고 재병해버렸거든. 그때 현대중공업이 2만 명이었어요. 물론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민주파가 들어와서. 지금 2만 명이 안 되면 겨우 안 돼요. 네? 현대중공업이 줄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을 날려버려서 2만 명. 그때 연맹 힘있지. 현대중공업 2만 명을 날려버리잖아. 그냥 재병해버렸어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재명 하나도 안 하겠지. 근데 그때는 뭐 그런 폐기라도 있었지. 네. 자, 10쪽에 보시면 보건의료노조 10장 2조의 문제인데요. 금속권 아니지만 요게 2004년에 합의를 했어요. 서울대병원이.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산별협약 가운데 10장 2조가 뭐였냐면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차 수당, 생리휴가 등 이게 이 합의 내용이 서울대병원 단역보다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
서울대병원 동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 그 당시로 지금 서울대는 공공에 들어와 있지만 제일 큰 병원이 서울대병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대 금속치고 현대차지. 예? 현대차하고 단협이 저하된 걸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그 한노사연 어디더라? 여기 저 오마이뉴스에 따온 이제 길을 이제 인용한 건데 서울대병원 지부 측 김혜란 지부장의 얘기. 이걸 제가 따라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주호 정의시장 얘기를 따라놨는데 핵심 문제 서울대병원 입장은 그거죠. 중앙교 수업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기본 조건을 계약하는 게 말이 되냐? 단체가 계약회의를 열어줬다.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보건의료노조 측 이주호 정책국장 얘가 핵심이었죠. 보건의료노조에. 여기는 산별교섭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대공장의 이기주의로 이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12쪽 보시면 산별노조 운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하라고 하는 한노사연 쪽 2014년 글이 한노사연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파 연구소였잖아요. 지금은 국민파 연구소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범민주당 연구소가 됐는데 어쨌거나 한노사연 입장은 읽어보시면 결국 민주성을 위반했다는 게 한노사연 입장이에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조합원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조직 민주주의를 반했다라는 게 국민파 입장인 거죠. 제 입장은 뭐냐면 제가 짜게 써놨는데 10장 2조는 산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노동 조건을 강제한 케이스예요. 네? 강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금속으로 보면 동의하기 어려워요. 동의만이 아니라 지도부는 탄핵 대상이에요. 그런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그걸 합의를 낮춰를 하면 어떤 현대차 조합원이 바보 아니야 가서 때려부시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저희 금속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탄핵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건의료노조는 그들이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금속과 단협에 기존 근로조건 저하라는 단협 규정이 많아요. 네? 단협에도 있는데 그걸 노조가 기존 단협 근로조건 저하를 주장한다? 산별교섭이라는 이유로? 만약 제가 보건의료 지도부였다면 예외를 열어둬요. 예외를. 저하는 안 되고 우리 저 변호사 계시지만 근로기준법도 최저선이고 단협은 높은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산별협약의 기본 정신이지 어디서 이딴 식으로 배워와서 최저를 까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 침대가 있잖아요. 이 침대 하면 다 잘라버려 죽이잖아. 이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난 이렇게 산별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을 난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뭐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고 노도 달랐고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설령 그것이 한노사연 주장처럼 산별교섭을 통한 양보를 대병원이 해야 됐고 조직민주에 반한 행동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하여튼 뭐 그렇다는 공공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공리는 너무. 다만 공공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일 선생이 영남용에서 서울로 진출을 하셔서 공공부서 초창기에 저 대형필 옆에 연구소를 차리고 공공을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안 돼서 영남연구소를 문 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연구자들 대부분이 운동을 안 했습니다. 합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은. 물론 그 분들의 평가는 다르겠으나 그 다음 13쪽에 있는 민노총의 산별보조 재편전략 경과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한상균 집행부 때 재관련속 원장이 노명권 원장이 정책연구원 원장이 우리 연구팀을 모아서 만든 글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그 민노총 지도부가 등장할 때마다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민노조 발전 전략 계속 연구를 했었어요. 담병호 위원장 때부터. 여기 보시면 2000년에 됐고요. 2005년, 2009년, 10년, 14년 계속 미래 전략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연구사들의 보고서로 그쳤고 잘 토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내부적으로 수용도 안 됐고 그래서 토론 연구는 했으나 해서 안 됐고 어쨌거나 민노총 차원에서 산별로 전략은 너무 작은 데가 많았거든요. 뭐 대학로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민노총 전체로 보면 대산별 노조를 계속 꿈을 꿨어요. 계속. 네? 다들 어느 집행부마다. 그래서 연맹 산별을 통합해서 큰 산별 노조로 가자. 이런 흐름을 이어왔는데 약간 그림이 좀 달랐죠. 달랐고 그걸 매년 해왔어요. 왜냐면 지금 산별노조 전환한 데가 우리 금속, 보건, 공공도 한다고 사무도 하자 놀랍게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산별노조 체계를 가곤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사무 노론처럼 쟁점도 많은 데가 있었고 공공도 뭐 찍고 묻고가 많았고 하지만 어쨌거나 큰 흐름은 산별노조 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근데 그럼 어떤 틀로 갈 거냐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26쪽에 있는 우리 그 당시 재관련소 원장 당시의 안은 이렇게 가자는 거였는데 이걸 본 뭐 보건 등등이 우리 동의 없이 이런 걸 왜 만드냐 그래서 이 보고서를 폐기시켰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정 단위에서 이 보고서는 문제가 많으지 그래서 폐기해라. 그래서 금서가 돼버렸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어쨌거나 재관련소 원장 밑에 어쨌거나 좌파 영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 글을 정리했는데 결국 이거는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가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연구원 가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다음번 집행부 내가 가가지고 그 책 어딨냐고 처박아놨더라고. 내가 몇 번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폐기되는 아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거나 대산별 논의에 대한 흐름은 있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5쪽에 있는 산별에서 의견은 이게 저쪽 국립과의 이병헌 교수라고 그냥 썼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입니다. 27쪽 보면 산별노조 건설 완성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산별노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아까 수재적일 때 만들었다는 거 있지만 조직 형식 문제는 뭐였냐면 독일식 산별노조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남연구소 그룹들이 가장 제도화된 산별 모델을 찾았는데 그게 독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스타일은 어디랑 맞냐면 이탈리아랑 맞아요. 이탈리아. 불같기도 하고 수색력이기도 하고 이탈리아 헌법에 노동해방도 있고요. 나 재벌연사 그 자료 배웠는데 독일은 3인당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독일은 나치가 들어올 때 3인당은 투쟁하지 않았고요. 다 도망갔어요. 노조 활동가도. 독일 레지스탕스 없잖아요.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있어요. 우리 민중의 집 있잖아요. 지금 저 중앙파 애들 만들어 처음 민중의 집. 민중의 집 원류가 이탈리아예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어느 도시를 이제 회복할 때 이탈리아 레지스탕스가 연합군이 먼저 오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레지스탕스가 가서 3,000명인가 죽어요. 도시를 회복할 때. 그래서 그 도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민중의 집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 덜렁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레지스탕스의 피만 묻은 집이 민중의 집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독일은 소련이 되면서 이렇게 동독 서독이 되면서 미국에 의해서 독일 자본이 양보를 시켜주잖아요. 노동자한테. 그게 우리 금속 같은 경우 이제 생산 우리 표준 기법, 네? 공법을 이제 같이 하게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교수들이
독일 모델을 갖고 들어왔어요. 독일은 제도화된 모델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메탈 대대 때 기본 대통령이 수상이 와서 총리가 와서 축소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노사정 합의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유럽 그 인더스트리얼 회의를 가잖아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다 의제가 사회적 대화 의제예요. 우리랑은 달라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독일식 모델, 그 한때 내가 이병이한테 뭐라 했는데 토론하면서 어떻게 독일식 모델을 갖고 왔냐? 그때 걔들 얘기는 제도화된 걸 갖고 왔다. 제일 제도화된. 그러니까 롤 모델을 봤던 거죠. 근데 그 롤 모델이 저걸 때 한국에서 안 맞았다. 한국 전체가 노조주의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 노조주의에 관료화된 걸 시운이 이게 안 맞잖아요. 네? 하여튼 강신희 교수가 그놈의 독일식 임금제도 하려고 수십 번 교육을 했거든. 금속노조 와서 연맹 와서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맨날 언론에 기고하고 왜 자기 말 안 들었냐. 지금 임금체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해요. 근데 그거는 독일 모델에 대한 맹종이죠. 맹종. 전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여적 노사관계과 데이터 노사관계에 대한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어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이 전투적 노조운동의 전통, 그런 힘으로 노사관계를 새로 규정하고 규율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 독일 산별노조 방식이 2001년부터 지금 25년 됐잖아요. 2000년 우리 금속노조로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 2001년 99년인가 우리가 민노조 직선제 얘기할 때 내가 당 주대한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교도소 가서 민노조를 주대한을 만난 주대한 나한테 뭐라냐면 한동지 왜 좌파는 직선제를 주장합니까? 아니 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어느 세계 내 직선제 하는 데가 총리명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대한이 얘기했어요. 그게 중앙파 입장이었거든 이민노라. 그 당시 주대한이가 노동운동 하지 않을 때였어. 떠날 때였는데 내가 그 얘기를 2000년도에 들었거든요. 99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연맹의 직선제를 동의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상태라서 지금 한국도 산별노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속 우리 내부의 퀘션 마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적 단결의 어려움과 노동운동 정체성 위기가 우리한테 직면해 있어요. 뭐 전력 정신은 옛날 얘기니까 계급성 변형성이라는 것이 뭐 추락한 지는 꽤 됐다는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계층운동, 압력운동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오늘도 우리 안양에 운동하던 후배 인터뷰하고 왔는데 얘도 그 얘기 하더라고. 요새 노조, 자기 때는 노조가 순수했고 자기 99 운동할 때, 자기 나랑 운동할 때는 지금은 순수하지 않대. 왜?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이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난 사람이 90년대 운동하다 떠난 친구야. 내가 안양 역사 정리하는 인터뷰하고 왔는데 일테면 계층운동, 압력운동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자 하나다라는 예침을 2000년 초반부터 했는데 별로 동의가 안 돼, 내부적으로. 이게 존재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생각이 서로 들고, 비정규동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내부 존재 차이가 너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총연맹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양용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축소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촉수 늘어서 일로 촉 했다가 뺏기고 했는데 100만이 넘었는데 실제로 내생센터라서 역할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인적, 물적, 산별로적 가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만으로 해명되기도 곤란하다. 현재 총연맹 운동 자체의 문제에 보면. 그리고 가장 문제는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대표성 자체가 지금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동 내부 계층의 분화가 훨씬 커져 있고, 지금 산업의 어떤 변화, 지금 뭐 다음번에 이제 AI 강의를 하겠지만 뭐 산업 전환 문제부터 AI, 로봇 이런 것들이 막 도입되는 과정에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고 노동운동이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대 차이, 20대의 보수화까지 합쳐져서 민주노동 운동이 하나의 고리를 뚫고 가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거고, 이 속에서 그럼 이걸 합칠 수 있는 어떤 아젠다와 어떤 능력이 뭘까 우리한테, 뭐 이런 고민이 들고요. 산별노조 양면 당면 문제는 일단 가장 큰 산별 교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산별 교섭이. 노조는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속노조에서 보면 우리 쪽 동지들이 중앙교섭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요. 중앙교섭 주장했던 중앙판 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하잖아요. 중앙교섭 하자는 그룹은 중앙교섭 이제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는 우리는 하자고. 이게 지금 금속노조 어떤 상태다. 거고. 그 다음에 산별운동, 아까 대산별로 가기 위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 겁니다. 한때 잠깐 우리 금속에도 제조산별 가자 그래서 금속하고 화성하고 합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강화도, 조직 확대도 제가 볼 때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망하겠죠. 근데 망하지 않을 정도에서 됐다. 유지는 한다는 거, 유지. 제가 볼 때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산업적 정책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마다 공장마다 이 사업장 그 변화되는 거에 요구가 큰데 대책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업장 말씀 못 드렸고 만났더니 뭐라 하면 회사가 안을 내겠죠. 옛날에 노조가 됐잖아요. 우리들 요구를 뭐라 회사가 갖고 오겠죠. 노조가 뭐란다 하시니까 회사 보러 너네가 안을 가져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상태까지 우리는 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노조 요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가고 사회적 쟁점이 현장으로 이렇게 수단되는 어떤 요구와 의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막혔어요. 지금 막혔고 우리끼리 밖에 안 되고 안 된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 심각한 건 우리 이정호 동지가 말씀하시겠지만 지역과 노동정치 문제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우리가 산별노조 할 때 기업별 노시를 깨자고 했는데 이게 뭐 형식은 산별노조 형식을 띄고 있는데 지금 기업 지부가 유지가 이제 되고 이제 바꾸기 어려운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게 유지 온전되고 그 속에서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상태에 있고, 이게 되니까 뭐냐면 이제 소위 87세대의 퇴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쨌거나 저는 기억나요. 현대차 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지부장들이 그나마 민주파가 잡는가? 왜 잡을까요? 다수의 조합원은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중상층화 됐는데 왜 집행부도 민주파가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활동가들이 지금이야 생각이 하더라도 다 어릴 때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현 지부장이든 전 지부장이든 한때 80년대 그 울산에 내려 학출들한테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생각하면 그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운동하고 떠난 사람들 학출들은 많지만 그들에 의해 사책된 동지들이 조직 활동을 했고 그 정파는 달랐으나 조직 활동을 했고 현대차나 대공장에 훈련됐고 그 상황에서 상집, 대의원 현장 활동을 통해서 컸고 그 자본과 투영할 줄 알고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다 퇴직을 했고 1년에 2,000명씩 나가고 있어요. 이제 67, 68, 69 나가면 6천 나가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5만 3천인가 5만 1천인까지 갔다가 지금 4만이 깨졌거든요. 이제 좀 전에 3만이 깨져요. 노동자의 힘은 뭐다? 쪽수다. 쪽수가 줄면 힘이 없다. 그리고 밑에 후배들은 투쟁하지 않았던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세대의 퇴장은
계급적 운동의 퇴장과 연결돼 있어요.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담보할 것인가가 남은 자들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노동조치 회복인데요. 제가 볼 때 복구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한다면, 저는 그런 복구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미당 갈 수 없잖아요. 저도 한때, 미국처럼, 그 앤더슨인가? 버니 앤더슨인가? 뭐요? 미당 들어가서 좌익 공산주의 하면서 미당 하잖아요. 우리도 저거 해야 되나? 또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진보정당 운동 한다면,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 합의할 거냐? 진보운동 그룹, 정치운동 그룹에서 또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민주노총 조합원을 모을 수 있을까?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깃발을 들 수 있어 그 깃발에 사람들이 올까? 오겠죠. 얼마나가 문제겠죠. 얼마나. 저는 온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사람이 올 때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주로 NLE들이 많이 쓴 얘기를 따왔는데, 내가 87년 운동할 때 NLE들이 나로부터 결사하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로부터 결사하는, 그때 국민파의 자세도 배울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로부터 결사하는 자세로, 우리부터, 결집부터, 시작은 작지만 꺾이지 않는 목표를 가자. 산별노조가 지금 퇴색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아까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세대가 87년 세대가 이제 나가고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는 세대들이 투쟁성들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아까 그 오전 중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성별과 좀 무관하긴 한데 그 총연맹의 직선제 얘기를 언뜻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 계급성이 지금 하향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도 언뜻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직선제가 맞냐? 네, 어떻게 그 부분의 입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직선제는 유효하다,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원래 직선제를 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만드는 거였죠. 총연맹 권위, 조합원으로부터. 였고, 두 번째는 대의원 구조에서는 다수 정파가 독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깨자는 거랑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는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본 정책적 내용을 선전선동해서 선거 계기로 알려야 된다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었던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적으로 수용이 됐고, 아까 중앙파 이런 데는 반대했거든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조합원이 동의해서 결국 대의원대에서 결국은 한 번이면 두 번 연기되면서 갔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좀 그 이미 한상현 집행을 단행시킨 배경이었죠. 배경이었는데, 근데 지금 왜 총연맹 직선 무용론이 등장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원으로부터 뽑힌 권위 또 별로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정책적 내용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직선제 그다음에 부정선거도 꽤 늘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던데, 다른 연구자가 뭐라냐면 노총처럼 대의원 선거 대의원을 한 10배를 뽑아서 하자, 대의원보다. 이런 얘기 하는 동지도 있더라고, 내 옆에서. 근데 이제 문제의 진단은, 그러니까 직선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민노조 운동이 건 10년 동안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했고, 투쟁을 하지 못하니까 조합원의 관심이 약화됐고, 약화되니까 민노총의 권위와 지도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는 건 뭡니까?
그냥 광파는 것밖에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은 그래야 된다. 진단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진단에 걸맞게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 형식적 문제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년 세대가 이제 은퇴하면은 뭐 현대자동차에서 3만 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그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입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러면 공장에 돌아가지 않을 텐데. 돌아갑니다.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60년 세대들이 은퇴를 70년 초반까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노동자가 없어질까요? 없어진다 그러면 뭐 대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집단 노조화가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이제 금속 대공장에서 실리적 노조 경향이 세져 있는데 이 실리적 노조 경향이 이제 정파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될 것입니다. 강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노조위원장 그 친구가 DS 부업을 키우고 DX를 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DX가 많고 자기가 반도체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든 뭐 기아 노조 어디 노조든 노조는 유지돼.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노조 무용론이 많았는데요. 노조는 빨갱이. 지금은 그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제 공무원 다 노조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만드는 건 노조에 대한 부정은 많이 사라졌는데 반대로 노조가 이런 투쟁을 하면 딱 금을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노조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노동해방 지향적인 노조는 거의 소수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 활동가들도 우리 현장법 활동가들도 거기에 쏠려가는 거죠.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장 내 질서로 왜 못 잡았냐 제가 말씀을 누가 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사회적 영향과 연동되어 있는데 진보 정치가 죽어서 그런 거죠. 진보 정치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진보 정치 나갔어요. 앞차가 안 나고 앞차 계속 노조운동 노조위원장 하려 하니 노조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줄을 섰고 노조 밖에서는 정치로 큰 사람들은 다 민주당 한 사람만 크고 자기 민주당은 못 가겠고 노조로 남는 겁니다. 그럼 선거도 나가고 적체되고 그럼 4만 명에서 한 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현대차 보면 2번씩 하는 위원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적체가 되면서 공장 내 해외문체로 가 있고 그게 조합주의 운동으로 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노사관계가 확립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 쪽에는 우리보다 노동운동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경제도 우리보다는 빨리 발전했고 그쪽은 어떤지 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 그래서 거기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식민지에서 약탈한 거 이응아치로 상대적인 혜택을 줬고 그게 우리 프랑스 68혁명이 보여주잖아요. 노조는 반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투쟁하자는 입장. 그래서 이제 소위 프랑크푸르트이라는 신자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존 노조는 어떻게 했다? 싸웠다. 이렇게 본 거죠. 68혁명 당시에. 6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럽의 노조운동은 그래서 한 템포가 꺾였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 희망은 80년대 노조운동은 우리나라, 필리핀, 브라질, 남아공이었어요. 지금 브라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없잖아요. 브라질은 한때 무장투쟁 됐어요. 없잖아요. 브라질은 대신에 룰라가 대통령이 됐고 남아공은 이제 뭡니까 흑인이 되면서 왔잖아요. 제가 남아공 가봤는데 몇 년 전에 똑같아요.
걔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남아공 num사가 흑인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계급 구성은 흑인은 여전히 못 산다. 일부 흑인만 잘 산다. 라고 지들이 분석을 해요. 네? 근데 계속 투쟁이 필요한데 이미 코사투는 어떻게 딱 맛이 갔다. 그래서 우리 num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코사투에서 num사가 불리하잖아요. 남아공은. 이런 사례. 그렇기 때문에 결국 4대 나라가 나름대로의 노동운동의 희망이었는데 다 마태가고 남은 한국인데 지금 한국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 무슨 뭐 푸드 K 팝이 아니고 K 유니온을 해야 되는데 K 유니온이 없잖아 지금. 좋은 얘기. 어? K 유니온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데 배울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김호 위원한테는 캐나다 유니포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CW 자동차 노조 캐나다가 15만 출발해갖고 유니포로 커져요. 다 합쳐가지고 뭐 이런 유니포를 보러 다니고 했는데 김호 위원장 중앙파들이 근데 어쨌거나 K 유니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 할 수 있다 보는데 좀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유럽은 특별히 우리가 배울 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독일식 모델을 배워왔는데 그거 다 헛방이고 우리 안 맞고 우리식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우리가 지그재그 운동을 했잖아요.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좀 30년 되는데 30년 지그재그 산별 운동이 새로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세종 충남 결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당 충남부당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가 아니었고 한상진 동지가 원래 강의셨습니다. 경기결집의 집행위원장이신. 사실 저는 지역운동의 전략적 재구성을 할 자신은 없고요.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한상진 동지가 하셨으면 아마 좀 더 좋은 내용을 하셨을 텐데 저는 좀 그냥 현실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운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노동운동, 현장파운동, 좌파운동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운동이란 다양하죠. 사실은 주체 시민운동도 있고 현장 노동자가 나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의제도 다양합니다. 뭐 생협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방향도 뭐 체제 내 개혁, 권력에 대한 감시 뭐 이런 것들 다 지역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어느 게 지역운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지역운동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강의를 주최하고 있는 동지들의 주요한 정체성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현장파, 좌파 활동가들이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지역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에 주목을 하냐. 지역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이고 운동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죠. 사실은 전국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전국의 투쟁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공중전밖에 안 됩니다. 실체가 없죠. 공중전은 절대 지상전 없이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넘어설 수가 없죠. 지리적 인접성이 있고 삶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무슨 투쟁을 연대한다거나 이렇게 갔을 때 2시간, 3시간을 다니면서 연대하는 거 몇 번은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왔다고 생각해요. 사업장을 넘어서서 계급적 투쟁과 연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한사의 실현 공간으로서 지역 정치, 지역 운동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3번은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지역에서 연대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렇다면은 대한사회로서의 전망을 갖는 지역운동을 주체적으로 했는가
우리의 전망은 뭐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냉정하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노동 현장이니까 많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조합원 하시고 대의원 하시고 뭐 조합 간부, 임원, 그러다가 이제 지회장,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하면 뭐 지역 본부장, 지부장 이렇게까지 가시죠. 민정초까지 올라가시는 경우 정말 많지 않으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뭐 산별 중앙으로 가시거나 이것까지 정말 소수죠. 문제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그 다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엄청 적극적인 동지들 아니면은 지역에서 지부장, 본부장도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손에 꼽죠. 한 30년 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회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 돌아가요. 현장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한번 이제 어떤 지역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지들한테 사업장을 넘어주는 전망을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 아니냐. 선배 동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좀 잘하시지. 전 40대인데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지 미리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동운동하고 지역운동은 여전히 거리가 커요. 아무도 사실은 크게 관심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는 현장운동에 적극적인 동지들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믿는 사람들은 현장하는 동지들 정말 믿어요. 정말 진중하고 자신의 실천으로 책임져 한 발. 문제는 그 현장 밖으로 나오는 거에서는 묘하게 그게 소극적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노동운동 현장 활동가들이 지역운동을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목표는 뭐고 어떻게 그런 운동을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의 이게 사실은 개인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런 걸로 남겨져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공백지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용을 동의하든 동의하진 않든 진보당의 운동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아마 쭉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활동가 동지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를 지지하고 대리하는 운동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계급의 주체가 직접 정치 세력화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자라고 그런 구체적으로 제안해 본 일이 있는가 라는 거를 되물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전 강의에서도 얘기하셨는데 87년 이후에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담보했던 세대들이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활동가 재생산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는 이 운동은 소멸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할 사람들이 없는데 운동을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할 전망도 없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소수의 지금도 사실은 많이 소수화되어 있지만 더 소수화되고 의미 없어지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젊은 활동가들에게 개별화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사실 전망도 제시하지도 못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조합 간부까지는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운동 활동가는 아니죠. 그리고 퇴근하면 정체성 사라지고 조합 간부 내려놓으면 집회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건 노동자 계급의 독자 정치 세력화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쏠려가 있는 거고 진보정당은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진보정당, 정치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의리가 있고 그동안에 해온 게 있으니까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진보정치, 타의 변혁적 정치운동을 지지해야 되니까 지지하지만 사실은 그닥 의미가 없잖아. 의리신 거죠. 그동안 같이 투쟁했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운동적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운동의 저는 중심이 지역 본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의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판별 중심이고 본부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 사실 조합원 대중은 지역본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해보면 거의 다 모른다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쭉 가겠죠. 관련해서 뭐 진보당 동지들도 쭉 가실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의 노동해방이라는 걸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재생산될 것인가? 그럼 재생산이 안 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역운동은 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저에게 지역운동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대중과 반자본이 만나서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이 지역운동입니다. 때문에 저는 주어진 조건에서 각 조건마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지역마다 어떻게 그게 뭐 내 맘대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조직이 먼저 있었고 제가 가입을 하는 문제니, 저는 그러니 사실은 두 축으로 봤을 때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세종 충남 결집과 노동당 충남도당을 주요한 저의 운동의 두 축으로 삼아서 가져갑니다. 그게 저한테 대중과 정치입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활동가들이 지역운동으로 나아가는 통로로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역투쟁의 구심이 됨을 통해서 활동가들과 조합원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노동운동 정도는 내용적으로 치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활동가들을 통로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뭐 세종 충남 결집과 노동당 충남도당 같은 경우도 반자본을 지향한 지역 운동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자는 얘기 말고 구체형 내용과 기획이 뭔데, 그래서 뭘 할 건데 라는 얘기로 저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가들한테 세종 충남 결집하자, 노동당 충남도당 하자가 아니라 이 운동과 이 실천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고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다 주축이 나눠에 빠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관련 해결을 하려면 좀 전망적인 열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인식도 사실은 공통된 인식은 아니죠. 저의 인식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의들을, 이거를 문제라고 느끼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같이 현실인식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아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저는 단순하게 지역본부, 총연맹 사업을 수임해서 하거나 산별을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같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모아낼 수,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산별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합원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구성을 해야죠. 어떻게든 간에. 지금이 가장 빠를 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사회운동, 정치운동, 또는 세종충남 결집과 노동당 충남도당 의제가 다양하여 뭘 해야 될지는 굉장히 선택적인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구체화하는 기획들을 제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들, 세종충남 결집과 노동당 충남도당 포함해가지고 활동과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역운동이라는 걸 구체화시켜내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전국결집 동지, 중앙동지단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오히려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전국결집은 어쨌든 간 전국적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의 가장 중심이 되는 투쟁은 그게 가치상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심을 보고 만들어야 될 투쟁과 실천이 무엇인지를 갖고선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갖고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자라는 겁니다. 전 가장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겠지만, 이재명이 발표를 했죠. 난리도 아닙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뭐 넘어가고요.
문제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정 재벌 퍼주기고 경제적 효과도 의심스럽죠. 이게 뭐 실현이 될지 안 될지도 다들 법을 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벌한테 엄청나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10년간 2,000조인가 재정 지원이 돼요. 물론 삼전 닉스도 4,700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국가재정도 엄청나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딴 거에 돈 쓸 데가 없죠. 관련해서 뭐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다시 돌아가고 복지 문제라던가 필수 사회 서비스 공공성 이런 거 다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더욱 심화되게 되는 정책이고 문제는 이 것들에 대해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나갈 거고 자연에 대한 파괴로 나타날 거고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투쟁 중이죠. 전국에서 송전탑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대책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돼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위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송전탑 문제 투쟁에 결합을 하자는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산지소 전망이 깨졌잖아요. 이재명이 팍 얘기했는데 뭐 호남부터 해가지고 싹 얘기를 전국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서 쭉 가버렸는데 이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산지소라는 한계가 굉장히 현실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노출될 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 중에서 지산지소 전망을 갖고 운동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았고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러한 정책 발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흔들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운동을 만들어가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죠. 관련해서 현장 동지들 설득을 하고 그거를 끌어내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도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앞으로도 쭉 해나갈 수 있는 문제인 거 아닌가.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그 막대한 초과 이윤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이거만큼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 문제들이 만들어질 거에서 제출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 생태 돌봄 중심 공공정제로의 전환 많이 얘기들 굳이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런 방향을 갖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역에서 운동을 만들고 투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의 운동이 확장되려고 하면 투쟁을 만들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투쟁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를 보고 가입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완전 딴 얘기인데요. 요즘에 저희 지역에서 노사정 문제가 워낙 지금 머리가 아파서 보니까 이게 금속노조 중앙 요관이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중앙조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노사형 협의조를 저렇게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노정교섭의 문제를 갖고서 인센티브를 사측한 대중을 통해 가지고 산별교섭 관련해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노사정 구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산별교섭을 쟁취하시려면 계급 대표성을 갖고 그걸 위한 운동과 투쟁들을 함을 통해 산별교섭을 쟁취를 하셔야지 그게 순리지. 노동교섭 문제를 갖고서 그걸 노동교섭에서 정책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줌을 통해 가지고 지구 집단교섭과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을 늘리겠다는 게 저는 참 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게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던지고 있냐면 지역의 지자체와의 노정교섭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들이 많은 부분에 금속 단위들의 요구안으로 제출이 되는 상황이고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금속 노조를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게 관철이 돼서 이것이 전달돼가지고 가는 순간에
저는 노정교섭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노정교섭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산별을 지원하는 그 정도의 것인가? 저는 우리의 운동에서의 기본은 노정교섭을 얘기할 때는 지역이든 전국이든 지역 총파업, 전국의 총파업 이런 점만 갖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실적 정책력에 발현시킨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운동 되지도 않고 이게 설사가 반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운동을 말아먹는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면에서 저는 어차피 지금 힘들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저는 왕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쟁점을 잡아서 투쟁으로 만들고 실천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동지들이 자신의 운동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하는 과정, 이거 외에 도대체 운동에 어떠한 답이 있는지, 지역운동. 근데 하나는 명확한 게 더 이상 사업장 내에서만 갇혀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상황은 오히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장 울타리 밖으로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해보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